정부가 이른바 위드 오미크론을 검토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계절 독감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오미크론을 특별한 질병이 아닌 독감 같은 일상적 바이러스의 수준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확진자가 늘어도 위중증률, 치명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앞으로 2주간은 지금의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입니다. 오미크론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3만 명에 가깝게 나왔지만 정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급증 얘기가 나타나고 있으나 치명률이 낮고 의료 체계에 부담이 덜하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있습니다. 오미크론 전파력은 델타의 2배 이상, 그러나 상태가 나빠지는 환자는 3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 하루 확진자는 2만 명을 넘어섰지만 위중증 환자는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0%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확진자가 늘더라도 일상 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즉 특별하지 않은 질병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 오미크론을 먼저 겪은 유럽에서는 방역 해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에 이어 스웨덴도 영업시간 제한 같은 방역 조치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유행이 커지는 단계라 지금의 거리두기를 2주 더 하면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오는 20일까지 최대 6명이 밤 9시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오미크론의 속도를 우선 늦춰야 한다. 다만 중환자 규모 등 상황이 안정적이면 2주 내에도 방역을 풀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는데 구체적 기준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몇만 명 정도가 돼야만이 전환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정부는 다음 주부터 확진자가 직접 동선을 기록하는 역학조사 방식을 시작합니다. 먹는 약 처방 대상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이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이를 거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한두 주 동안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재택 치료받는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한 남성의 사연은 재택 치료자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은 기본 중에 기본인 체온계도 받지 못해 이미 코로나를 겪은 가족의 체온계를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하루 15만 명 확진돼도 대응 가능하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 다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A씨는 확진된 아내의 재택치료가 끝나자마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지난달 31일부터 다시 격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방역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현재 금요일인 상황까지 연락을 못 받은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그 병원에서 내용을 전달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봐달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재택치료 기본용품인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사용하던 걸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폐기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산소포화도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지난주만 해도 벌써 몇 차례 쓴 건데 아내가 확진일 때 좀 위험을 감수하고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폐결핵을 앓았던 아내는 앞서 재택치료를 하며 외래 진료를 받길 원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연결된 담당자나 의사마다 거의 하는 게 다 다르고 어떤 분은 퇴근했으니까 또 다른 분 안排해주겠다 되게 우여곡절 끝에 그거 한번 가서 받았고. 오늘 자정 기준으로 재택치료 환자 수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폭증한 건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재택치료 환자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하루 15만 명 나와도 재택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5만 8천여 명이던 기준이 10만 명에서 다시 15만 명으로 고무줄처럼 늘어난 겁니다. 그러나 환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상으로 재택치료 대응 여력은 이미 바닥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처음으로 알린 제보자 A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한 유튜브 방송이 A씨 육성을 변조 없이 그대로 틀었고 이재명 후보 쪽 사람들은 A씨에게 잇따라 연락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제보자 A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일 때 도청 비서실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재직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서 전달하는 등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을 하고 갑질을 당했다며 총무과 소속 배모 씨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앞에서 그랬으면 졌어. 윗사람이 여기 타는데 앞으로 이렇게 쌩 가는 게 맞아? 네,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정신 놓고 있었네요.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지금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 의혹이 공개된 직후 배 씨와 이 후보의 지사 시절 수행 비서 등이 A 씨에게 잇따라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제보자 측은 이 후보의 측근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A 씨가 공포에 질려 있다며 호텔 등을 옮겨 다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와중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A 씨의 목소리를 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했습니다. 신변 노출을 우려한 A 씨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A 씨는 자신과 가족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선거에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제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닌 특정 조직에서 벌어진 불의와 불법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공익신고자 신분이 되면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A씨는 신변 보호조치도 함께 요청할 계획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김혜경 씨 의혹을 경기도가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김 씨가 민간인 신분이어서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도 지금은 다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즉시 착수하겠다던 경기도의 입장이 오늘 좀 바뀌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어차피 이게 관련 감사 수사기관들의 수사 감사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감사가 이미 시작됐고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도 감사관실 내부에서조차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법인카드 유용 의혹 당사자인 전 총무과 5급 배모 씨와 비서실 7급 A 씨가 모두 지난해 퇴직했습니다. 둘 다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감사관실이 강제로 불러들일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로 민간인 신분입니다. 의혹 관련자 모두가 민간인이라 자진해서 조사받는 상황을 기대해야 합니다. 신변 노출로 불안을 호소하는 A 씨가 경기도청에 나타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관련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 위법 사항을 확인하더라도 감사관실이 징계할 방법도 없습니다. 상황이 곤란해지자 즉시 감사에 착수하겠다던 경기도 입장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할지 어쩌지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서. 야당이 이 후보와 김 씨 등을 고발한 상황이라 수사가 시작되면 감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직접 임명한 감사관이 제대로 감사를 하겠느냐는 지적도 안팎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 후보와 같은 민변 출신 변호사. 김 감사관은 지난 2019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감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신뢰를 얻기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이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의 이희정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논란이 설 연휴 때부터 제기가 돼서 거의 일주일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새로운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알려졌듯이 이번 논란은 이 김혜경 씨가 공무원을 이용해서 사적 심부름을 시킨다라고 이 당사자의 폭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각종 녹취 파일 그리고 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이 쭉 공개가 됐고요. 이후 경기도 이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또 약 대리 처방 의혹 등으로 계속 번져가면서 논란이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리 처방이나 법인카드 유용의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이게 단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거든요. 네, 대리 처방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 문제가 된 카드가 경기도 복지카드라고 불리는 건데요. 복지카드요.
네, 이 공무원들은 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총무과에서 공무용으로만 쓰도록 발급된 이른바 법인카드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만약에 사적으로 썼다면 공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고요. 예. 또 이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 후보와 또 김혜경 씨를 고발을 했기 때문에 실제 범죄 혐의 여부는 이 수사에 따라서 가려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사과를 했다면서요? 네, 이 후보가 다 제 불찰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보시죠. 네. 저희 또 공간 관리 업무를 했던 우리 공직 공무원 중에 이런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또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네, 이 후보는 이 관련 기관의 또 수사나 감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거에 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수사는 모르겠고 일단 감사는 지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특히 뭐 감사가 진행이 돼도 대선 전에 그 결과가 나올지도 의문이고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감사를 누가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경기도 감사관은 이 후보와 같은 민변 출신입니다. 또 이 후보가 도지사 때 직접 임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장 야당에서는 이게 측근을 이용한 뭐 셀프 감사다 이런 이 의심의 눈초리를 당장 보내고 있는 거고요. 또 이게 감사가 실제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또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대선이 끝나기 전에 이 결과가 나오는 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경기도의 감사 규정 찾아보면 이재명 후보가 감사 절차라든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거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감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한 건 이유가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이 정치권의 해석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후보가 자진해서 그리고 또 선제적으로 이렇게 감사 요청을 한 건 아무래도 이번 의혹이 더 확산되는 걸 좀 빨리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실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사실상 대형 악재가 터졌다 이런 우려 섞인 걱정들이 많이 있고요. 예. 일단은 이 공식 선거 운동이 15일에 시작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번 의혹을 최대한 털어보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당사자인 김혜경 씨도 당장 오늘부터 예정됐던 모든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 주 JTBC 국민채점단은 대선 후보들의 청년 일자리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어제부터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패널 조사를 지금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합산 시청률 39%, 유권자들이 대선 TV 토론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이 숫자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일단 열렸다는 건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주요 장면을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작심한 듯 대장동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학 같은 사람들한테 합쳐서 3억 5천 넣은 사람한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했냐. 남는 거는 다 먹게 그렇게 설계를 해준 거냐. 이재명 후보는 역공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관계자가 전부 국민의힘밖에 없을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응?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특검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 앞서 집이 없어 청약 통장을 못 만들었다는 발언이 도마에 올랐던 윤 후보는 관련 질문에 또 오답을 냈습니다.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네. 심상정 후보는 김건희 씨 녹취록의 안희정 옹호 발언에 대한 사과를 이끌어냈고 윤 후보님은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 씨 편입니까? 김지은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아주 공인의 안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연금 개혁에 대한 후보들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후보들은 배우자 등 가족 관련 의혹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엔 저마다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충분히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종이에다 좀 써가지고 갔는데 진짜 5%도 못 물어봤네. 서로 다 탐색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제일 높은 수준의 어떤 무기들을 안 꺼내놓은 것 같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R200 EU 텍소노미 낯선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이것도 모르냐? 이것까지 알아야 하느냐? 토론 끝나고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설명을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 R200이 등장합니다. 이 R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R200에 대해서는. 윤 후보는 한 차례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재생에너지 100%를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잠깐만요. 않다고 봅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R200은 기업이 쓰는 전력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캠페인입니다. 한국 기업 가운데는 SK계열사 8곳에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가입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BMW 같은 글로벌 기업이 R200에 가입한 기업에서만 반도체, 배터리 같은 부품을 받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R200을 놓고 이 후보는 모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윤 후보를 비판했고, 윤 후보는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맞받았습니다. 화제가 된 또 다른 용어는 EU 텍소노미입니다. 유럽연합이 제시한 것으로 친환경 산업이 어떤 건지 골라내는 가이드라인입니다.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 아니 EU 뭐란 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제가 이 후보가 공세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안철수 후보가 이를 제재합니다. 근데 전에 EU 텍소노미가 지금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죄송합니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유럽연합은 지난해 6월 EU 텍소노미를 처음 발표할 땐 원전을 제외했지만 지난 2일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말 K 텍소노미를 내놨는데 여기서 제시한 친환경 에너지에는 원전이 없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첫 TV 토론 임종주 전문위원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탐색전이자 몸풀기였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어느 정도 결정타는 없었지만 뼈아픈 실책 또한 없었다는 분석이 중론입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시간 부족으로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 또 시작하나 했더니 금방 끝나버리고 말았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후보들이 서로 팩트체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일도 자청해서 벌어지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장면 먼저 보시죠. 저 최저임금제 폐지 얘기 해본 적도 없고요. 주 52시간제 폐지 얘기한 적도 없고. 너무나 그냥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제가 헷갈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언론에서 많이 검증해 주세요. 네, 얘기해 본 적도 없다. 아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그런 빌미를 준 건 사실입니다. 관련 발언도 같이 보시죠. 예.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제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중간 부분을 편집하긴 했는데 전체 맥락을 보면 페이지로 비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실제로 당시 그런 보도가 잇따르면서 논란으로 번지자 국민의힘 측은 발언 취지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내용의 해명 자료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윤 후보의 토론의 답변은 거짓 해명이라고 다시 몰아붙였습니다. 네, 사실과 다르거나 틀리거나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 발언을 한 후보들이 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중국 무역 수지 흑자 50조 원 발언과 심상정 후보의 21억 주택 종부세 50만 원 발언 모두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예. 대중 흑자는 지난해 29조 원가량입니다. 종부세는 시가 25억 이하 주택의 평균 세액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심상정 후보의 말보다는 많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차세대 전투기 FX2 사업 중단 이유라고 주장한 경항모 예산 몰아주기는 진위나 취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는 윤석열 후보 측이 상한을 90%까지 높이기로 내부 결정했다는 소식이 JTBC 보도로 처음 알려진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어서 윤 후보가 공약을 갑자기 바꾼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실무진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네. 아직 발표는 안 된 상황이고요. 토론은 아직 몇 차례 더 남아 있죠. 네, 첫 TV 토론이 여러 제한에도 불구하고 후보 댐댐이와 공약을 비교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전체 시청률은 39%였습니다. 따라서 법정 토론 3차례 말고도 이 같은 소중한 기회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33일 남았습니다.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더 많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종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방역수칙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던 노래 주점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매일 최다 확진자를 갈아치우고 있는 부산에서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자정에 가까운 늦은 밤, 몰래 장사 중인 노래 주점 앞입니다. 경찰관입니다. 강제 개방하겠습니다. 문 여세요. 잠겨있는 철제 셔터를 강제 개방합니다. 셔터를 열고 내려가니 또 한 번 철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강제 개방하겠습니다. 문 여세요.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가려는 찰나 철문이 열립니다. 다 어디 갔어요? 에? 불 켜세요. 불 켜세요. 불. 주점 안으로 진입해 방 곳곳을 샅샅이 뒤집니다. 일어나세요. 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나와요. 안에 숨어서 뭐해요? 나와요. 다 나와. 위층 화장실에서 한 명, 화장실에 하나 있다. 하나 있다고요? 아래층 화장실에서 한 명 또 찾아냅니다. 경찰은 어제와 오늘 새벽 사이 부산 부전동 일대에서 불법 영업 중인 노래주점 4곳을 잡아냈습니다. 술판을 벌이던 손님과 업소 관계자 80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문을 잠그고 예약된 손님만 받거나 CCTV를 설치해 단속에 대비하는 등 불법 업소들의 대응은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매번 적발되더라도 업주는 300만 원 이하 벌금만 물면 됩니다. 끊이지 않는 불법 영업 업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몸에 상처가 남지 않아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정서적인 학대를 저희 뉴스룸이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이들을 교실 구석이나 책상 위에 방치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가 한 달 사이 70건 넘게 벌어진 사건입니다. 홍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한 어린이집의 CCTV 영상입니다. 구석에 한 아이가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지만 교사는 지켜만 봅니다. 아이에게 혼자 구석에 가 있으라고 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교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낯선 모습을 보일 때도 설마 했지만 4월 때부터 가다가 계속 흐느껴서 우는 거예요, 아이가. 가방에 넣어준 준비물이 그대로 있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 개인 수건을 보내거든요. 그 수건을 이제 우리 애기 가방에 이제 손도 안 댄 채로. 결국 CCTV를 확인한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어린이집에서 아이 4명을 학대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 사이에 학대 82건이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길을 막았다며 아이 다리를 발로 차고 때를 쓰면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특히 정서적인 학대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실 구석에 방치하거나 책상 위에 8분간 올라가 있게 하고 장난감을 버릴 것처럼 해 아이를 울렸다고 돼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끼리 발로 차게 하거나 머리채를 흔들게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지 않는 학대, 그중에서도 정서적인 학대가 지속됐는데도 그대로 묻힐 뻔한 겁니다. 정서적 학대의 영향은 이제 서서히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받다 보면 아동은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에 심각한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가 남지 않아 물증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도 일일이 CCTV 영상을 분석하느라 지난달 원장과 교사 3명을 재판에 넘길 때까지 7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아파트가 무너진 광주 사고 현장에서 오늘 2명의 피해자가 수습됐습니다. 구조당국은 오늘 오후 3시 반쯤 세 번째로 발견됐던 실종자를 27층에서 열흘 만에 수습했습니다. 이어 매몰된 실종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오늘 오전에 발견한 또 다른 실종자를 조금 전인 오후 5시 50분쯤 28층 잔해에서 수습했습니다. 실종됐던 6명 가운데 지금까지 4명이 수습됐고 1명은 위치만 알고 1명은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한 사람, 곽상도 전 의원이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지영 기자, 지난해 12월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건데 혐의가 달라진 게 있는 거죠?
네, 혐의가 늘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알선 수재,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업무를 잘 처리해달라고 주선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에 더해 특가법상 뇌물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는 건데 여기서 이 50억 원이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또 지난 총선 당시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라고도 봤습니다. 네, 곽상도 전 의원은 오늘도 반발했다면서요? 네, 우선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고 취재진에게 말한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은행에 제가 가서 뭔가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나요? 곽 전 의원은 검찰이 대가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고 또 수사의 주요 근거가 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대가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또 녹취록의 증거 능력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박지영 기자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테러 조직 IS의 우두머리가 살던 주택입니다.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두머리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층 건물의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니 주방 벽과 바닥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조금 전까지 사용한 듯한 가재도구는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 IS의 우두머리인 알 쿠라이시가 살던 시리아 북부 접경 지역의 주택입니다. 3일 새벽 헬기 석 대를 나눠 타고 온 20명의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이곳을 둘러쌌습니다. فطلعنا ولا مباشرة الطيران فوقنا. الطيران فوقنا بعد ما في شي 10 دقائق ولا الصياح عمال يصيحوا سلمي حالك البيت محاصر سلمي حالك البيت محاصر. 작전 중 헬기 한 대가 기계적 결함으로 불시착하기도 했습니다. 3시간의 대치 끝에 알 쿠라이시가 폭탄을 스스로 터뜨리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곧장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We made a choice to pursue a special forces raid at a much greater risk than to our own people rather than targeting him with an airstrike. We made this choice to minimize civilian casualties. 하지만 시리아 구호단체는 어린이를 포함해 13명이 이번 공격으로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 국방부는 민간인 희생자가 알 쿠라이시의 아내와 두 자녀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세계의 큰 테러 위협이 사라졌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작전을 지켜보는 상황실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아프간 철군부터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위기만 이어졌던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작전이 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설날 부산의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새로운 의혹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남편 안부가 걱정된다는 부인에게 간호사가 말합니다. 본인이 의사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저희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통화를 해요. 선생님 그런 말이 아니라 환자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가 있다 아닙니까? 시간이 갈수록 극단의 말이 나오고 잘못해서 죽으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희가 민사적으로 뭐 형법으로 책임을 지겠죠. 결국 부인의 분통이 터집니다. 분명히 여기서 사고가 생기면 저희가 책임질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환자분 상태 확인하고 주기 필요하면 죽드린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사람이 목숨을 걸렸는데 인간이 급하냐! 하지만 해당 센터 의료진들은 이 씨 상태에 대해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생활치료센터 환자들은 매일 자신의 상태를 앱에 올려야 합니다. 이 씨가 숨진 설날 아침, 이 씨는 자신의 상태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은 이 씨와 통화를 했다며 전화를 거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실제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 통화 발신해가지고 사진 찍은 거를 저희들한테 보내줬더라고요. 누가 통화를 했다 이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 이후 시신이 방치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센터에 격리된 다른 동료 요청으로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형이 전화 안 받는다고 올라가라고 화를 내니까 그때서야 알았다 하고 올라가서 발견한 거거든요. 의료진 인력 부족으로 생활치료센터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병원 측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진료에 대해서 또 해주고 또 관리도 해주고 이렇게 되셔야지. 임시직을 채용해 센터에 배치하는데 일부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적으로는 이제 간호사가 있나 없나, 네가 와서 일해줄 수 있나, 그거에 선별해서 면접을 봐가지고 네 지금 좀 인성이 어떻느냐 이런 걸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부분도 안 되고 또. 부산시는 해당 간호사와 유족이 나눈 녹취 파일과 함께 다른 부실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날았던 115억 원을 빼돌린 사건의 첫 단추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구청이 공문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인데 문제의 이 공문들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엉터리 문서에 구청장 직인까지 찍혔습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모 씨는 115억 원을 빼돌리는 동안 구청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구청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횡령하신 거? 네, 없습니다. 김 씨는 공문을 엉터리로 써도 구청이 모른다는 걸 노렸습니다. 2019년에 김 씨가 만든 공문입니다. SH로부터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 38억 원을 받을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돈을 뺄 수 없는 기금 계좌를 적어야 하지만 이체가 되는 업무용 계좌를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상적인 결제 라인을 거쳐 SH공사에 보내졌습니다. 2020년에 35억여 원을 받을 때도 지난해 41억여 원을 받을 때도 김 씨는 잘못된 계좌를 공문에 적었지만 구청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청장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저희 쪽에 계좌를 이제 지정하셨어요. 그 어떤 계좌인지까지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만한 그런 건 아니고요. 구청 측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라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이 계좌의 이체 한도를 늘려서 1년 넘게 야금야금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100개 가까운 주식 종목에 투자해 세금 70여억 원을 날렸습니다. 강동구청은 지난달 23일부터 횡령을 알아채지 못한 경위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되찾지 못한 기금 70여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 계좌에 남은 돈과 부동산 등 5억 7천만 원에 대해 몰수 보존을 신청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 보시면 위태로운 상황을 왜 살얼음판에 빗대는지 느끼실 것 같습니다. 꽝꽝 얼어 보여서 무심코 올라섰던 게 얼마나 큰 위험으로 돌아오는지 이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아이가 고무대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앞에서 밧줄로 끌고 뒤에선 밀며 물 밖으로 옮깁니다. 지난 1일 저수지에서 썰매를 타다 빠진 가족 4명이 구조되는 모습입니다. 사고가 난 연못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직 얼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자리로 내려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을 보시면 이 숲을 아래로는 물이 전부 녹아 있습니다. 안쪽으로 돌을 던지자 쉽게 얼음이 깨집니다. 이쪽을 보시면 녹아버린 물 옆으로 얼음의 단면이 보입니다. 그 두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4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얼음 두께는 최소 15cm. 축제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면 20cm는 돼야 안전합니다. 영산기온에 양지 바른 곳은 의외로 얼음이 빨리 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은 가장자리보다 중심으로 갈수록 더 얇아지는데요. 충남의 한 저수지에선 지난달 70대 남성이 낚시를 하다 얼음이 깨져 숨졌습니다. 사고 전 주민들은 위험한 상황을 여러 번 봤다고 말합니다. 사망사고 나기 3일 전인가 이때도 가운데 중앙에서 두 사람이 낚시를 하는 거 보고서 내가 파출소로 전화를 해가지고 위험하니까 나오라고. 차로 30분 거리 또 다른 저수지에서도 지난달 2명이 빠졌다가 구조됐습니다. 저수지 보호를 위해 농어촌 공사가 낚시를 금지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낚시를 금지한다는 현수막도 걸어놨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제 뒤에서 낚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는 낚시 금지라고 돼 있던데요? 원래 낚시 금지 다. 우리가 안 들어가니까. 겨울에 얼음 낚시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지사에서는 위험해서 개도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빙어 낚시로 유명한 춘천의 한 낚시터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얼음 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낚시를 하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빙어 낚시 하러 온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잘 잡히나요? 네, 춘천시가 가장 최근 측정한 이곳의 얼음 두께는 평균 30cm. 다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기온이 점점 오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옆을 보시면 현수막 여러 개가 연달아 붙어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 그리고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사람은 없고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출입통제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써붙였는데 얼음은 엄청 두꺼워요. 이게 위험하면 못 들어가게 하겠죠. 여기는 2월 말까지도 상관이 없어요. 주말에는 안 되는 사람이 많아. 집까지 다 가요. 춘천시는 주의를 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상으로는 통행 막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빙판 위험도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3년간 겨울철 순환사고는 6,600여 건. 그중 10%는 얼음이 깨져 발생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땐 억지로 나오려 하면 더 위험할 수 있어 두 팔을 얼음 위에 지탱한 채 주변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는 순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재미를 즐기는 사이 얼음도 안전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하원입니다. 물가가 10년 만에 넉 달 연속으로 3% 넘게 올랐습니다. 먹거리값만 해도 부담인데 기름값도 다시 뛰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가보니 기름 넣으러 왔다가 차를 돌리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농수산물 시장. 사람들은 쉽게 딸기를 집어들지 못합니다. 설이 지나면 떨어진다고 했던 딸기 값은 아직도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설 때도 딸기 사서 제상에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그거 뺐거든요. 귤이랑 사과로 올겨울은 대체를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렸다 먹어야지 하고 있어요. 주유소에선 당장 기름이 바닥 수준인데도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기름을 넣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 입구에서 보니까 딴 데보다도 한 150원, 200원 정도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휴게소 편의점만 들리고 그냥 가려는 거예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69. 1년 전보다 3.6%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연속 3% 넘게 오른 걸로 이런 고물가 행진은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 16.4% 올라 오름폭이 제일 컸습니다. 자동차용 LPG가 34% 넘게 올랐고 휘발유도 13% 올랐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서울 휘발유 값은 1,748원으로 1,800원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내리기 전의 가격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걸 검토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기름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속에 상승한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65달러까지 떨어졌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0달러를 넘겼고 국내로 들어오는 두바이유 또한 배럴당 90달러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값도 6.3% 상승했습니다. 배추가 57%, 딸기가 45% 올랐고 수입 쇠고기와 계란, 돼지고기 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전체 물가 상승률의 33.5%에 해당하는 1.21%포인트를 끌어올렸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지우고 사도광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올리려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특별 대응팀을 가동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이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도광산 대응을 맡을 우리 민관 합동특별팀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빼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천하기로 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전문가들의 자문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하에 교섭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면밀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 나라들 간의 대화를 거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태도를 보면 대화로 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 사도광산 특별팀은 사흘 전 이미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본 대응팀은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 동원이 있었다는 근거 없는 중상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당사국들의 대화와 조사를 거쳐 위원국 표결로 등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국은 21개 나라인데 이 가운데 3분의 2인 14개 나라 이상이 찬성하면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유네스코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어 입김을 무시 못합니다. 유네스코 측은 사도광산과 관련한 JTBC 서면 질의에 한 번 등재가 결정되면 취소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등재 후 번복된 적은 있지만 고유의 가치를 잃었기 때문이고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취소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내년 여름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제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JTBC 이진우입니다. 생활비나 아니면 등록금 같은 것들이 알바로 채우기도 힘들고 오늘 졸업을 해가지고 해서 학자금 대출 갚아야 되니까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 후에는 집을 구해야 될 텐데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지금 돈 좀 벌어보려고 코인이나 주식 이런 거에 많이 더 좋은데 취직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전공 살려서 취업하기도 좀 힘들고 코로나여서 취직 자리도 많이 없어가지고 스펙 같은 거 안 쌓으면 또 힘든 시대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혼자 네, 이번 주 국민채점단은 청년 일자리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후보들이 공약을 3가지씩 냈습니다. 온라인 패널 약 1000명이 어제부터 조금 전까지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네, 윤석열 59.2, 심상정 58.3, 안철수 58.3, 이재명 56.8점입니다. 네, 이 점수의 의미를 민심연구소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에 내 집 마련 공약 평가에 이어서 이번에도 1위를 차지했는데 그런데 청년 정책을 채점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청년 정책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당시 3위와 4위였던 윤석열,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는 1위와 2위로 올라왔습니다. 평가 범위를 청년 일자리 공약으로 좁힌 데다 후보의 이름을 가린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하면서 순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공약이 호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네, 채용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공약들이 가장 인기 있었습니다. 네 후보 모두 이렇게 불공정하거나 부정한 채용을 막겠다고 약속했는데요. 3가지씩 낸 공약 가운데 각각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 모두 공정한 채용을 약속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네, 먼저 윤석열 후보는 공정채용법을 만들어서 고용 세습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직원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와 같이 불공정한 채용 방식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채용 비리와 부정을 처벌하겠다고 공약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블라인드 채용을 법제화해서 더 많은 일터에서 인재를 차별 없이 뽑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청년들의 취업 걱정을 덜어주려면 채용의 기회도 넓혀야 할 텐데 일자리의 양을 늘릴 공약이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공공기관이 뽑아야 하는 청년 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겠다고 공약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신산업 규제를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짜고 직무, 성과에 따라 다양한 임금 체계를 만들면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해서 비수도권부터 일자리 30만 개를 늘리겠다고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5대 초격차 핵심 인재 5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일자리가 늘더라도 근무 여건이 어떠냐 이게 또 문제죠. 일자리의 질을 높일 방안도 나왔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청년 알바 보호법을 만들어서 임시직 근로자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금을 체불당하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청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고용 절차를 법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평등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을 5개 만들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에게 취업 지원금을 더 지급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이런 공약들이 다른 공약보다 선호도가 높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네, 최승훈 기자였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 오늘보다 춥겠고 눈 소식도 있습니다.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에서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를 보이겠습니다. 제주 산간은 모레까지 많게는 10cm, 전라도 7cm, 충청도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화요일쯤에 풀릴 거란 예보입니다. 네, 따뜻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